여기 갯벌이 여기 딱 이렇게 쏙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갯벌 나루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양쪽에 사람들 쭉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등 뒤에다 대고 학살한 거죠. 학살이 있고 나서 이 지역에서는 개가 갯벌에 나가면 사람 다리 하나는 물고 들어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희생자들의 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학살이 일어난 것은 전쟁 중에 전세가 바뀌는 과도기였습니다. 서울은 9월 28일에 전쟁 초기 북한군의 손에 들어갔던 경기 강원 지역. 그러나 9.28 수복으로 석 달 만에 서울이 탈환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우익 인사들이 좌익 세력에게 학살됐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우익 단체에 의해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들이 보복 학살을 당했습니다. 강화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애국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우익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는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개입했습니다. 9월 28일 날 수복이 되면서 인민군은 쫓겨나고 우리 국방군에 의해서 이제 치안이 유지되고 다음에 그 도처에서 이제 방공 청년단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거에 부역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끌려갔거나 이제 자진골복했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 남아있는 그 유족들, 부모님이라든지 그 부녀자들, 그 어린 자식들을 데려다가 처절하게 한 300여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일사후퇴라고 얘기되는 그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퇴하는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소위 방공 청년들이 혹이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어린 이 부녀자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서영선 할머니는 어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환갑을 넘긴 할머니가 된 지금도 서영선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어머니는 호수돈 여고를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교사였던 아버지와 결혼해 어머니는 6남매를 낳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9.28 수복 직전에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아버지는 인민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부역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땅거미가 지니까 세 놈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와 틀리게 복면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마음에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면을 하고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때 그 마음에도 어머니를 붙들어다 정말 죽이리라 하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러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 한번 와도 우리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알면은 일러주겠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더니 집안을 다 뒤지더라고요. 사방 곳곳을 다 뒤지더니 어머니가 그때 마루에 이제 아기를 얻고 아기가 이제 그 막내가 사내 남동생이었었는데 6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 남동생을 얻고 이제 마루에 서 있는데 다 뒤지더니 대문 앞에서 당신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저 입은 채로 아기 업은 채로 그렇게 끌려 나가신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지더라고. 어머니가 끌려간 곳은 우익 반공단체인 향토방위 특공대였다고 합니다. 부역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취조하는 이곳에 감금돼 있던 어머니.
그때 창문 너머 어머니를 본 다음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리밥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깡다지 보리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이라고 싸가지고 제가 갔는데 양재정 앞에 가서는 제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 어느 친척이라도 와가지고 아유 엄마가 붙들려 갔으니까 야 밥이라도 해다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만일에 같이 갔다면 갔었을 거예요. 그때 어느 친척 하나도 저희한테 와서 도움을 안 줬고. 이들 유족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앞으로 정확한 진상이 더 밝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민간인을 아무 절차 없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 허용되는 즉결 처분이라는 것도 군인에게만 해당할 뿐 민간인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좌익 혐의만 받으면 군사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은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이어서 왕 중국 대사를 비롯한 외교 전쟁은 끝났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은 갈수록 높아갔습니다. 시기 끝난 후 그러나 국민들의 반공 정서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권은 1960년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2년 동안에 걸친 독재 정권의 허다한 실정과 무자비한 민권 유린에 대한 누적됐던 국민의 반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3월 15일 밤에 4.19 혁명 이후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는 학살 피해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선국 북한 대모가 끓는 흑도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계속되어 오던 중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열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발족되면서 학살 피해 유족들도 10여 년 만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학살 피해 사실이 연일 꼬리를 물고 밝혀졌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족회가 결성되고 활발히 움직이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양귀순 할머니는 남편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10여 년을 살아온 할머니는 4.19 혁명 이후 다른 유족들과 함께 남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400골 해골로 유족들이 가서 파가지고 그어서 태워가지고 합동으로 묘로 모았어요. 합동으로 여기다가. 합동으로 묘를 만들고 위령비를 세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묘도 위령비도 모두 파헤쳐졌습니다.